부동산으로 넘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는 어떻습니까? 많이 올랐어요? 떨어지지는 않습니까? 떨어지지는 않습니까? 다행이네요.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는 가격이 떨어진다고 정신이 없는 지금 상태입니다. 너나 없이. 앞으로도 보면 더 내려갈 걸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더 떨어져서 대충 바닥을 만들고 여기까지 내려가면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겠지라고 하는 것이 2024년도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올라가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또 한 5, 6년 동안을 옆으로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성공적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2030년이 지나면 잘하면 작년도의 가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성공적인 경우고요. 그렇지 않으면 마냥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변수는 이렇습니다. 경기, 금리, 소득, 가격 정책 이렇게 갑니다. 작년도까지 한번 보면 이거 가지고 주로 얘기했죠. 그래서 정책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힘이 가장 약합니다. 가장 힘이 강한 건 요겁니다. 가격이 힘이 가장 강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뭔 짓을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뭔 짓을 해도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그거를 잡겠다고 이거를 가지고 뭔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는 떨어지지 않게 만들겠다고 이거 가지고 뭔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작년도까지 그 얘기 많이 했죠. 문재인 정부가 26번의 부동산 가격 정책을 내놨는데 26번 모두 다 실패를 해서 26전 26패 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바보 같은 놈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꾸로 돌아가서 MB정부가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쭉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MB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겠죠. 왜? 내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이게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습니다. 21번 내놨는데 21번 전부 다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거꾸로 21전 21패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의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경기와 금리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경제 안 좋아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일단 이 5개의 그 가격이 움직이는 그 변수에서 앞에 두 부분은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쪽으로 가 있는 거죠. 가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보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전주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다른 것보다 이게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쪽에서는 경기도 무슨 어디 이런 데 막 올라가는데 여기는 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쉬었기 때문에 떨어질 것도 없는 거고, 그죠? 딴 쪽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열심히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가격. 이게 언제 그까지 지금의 하락이 계속될 거냐? 이 가격이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도 합리적이야. 그 정도면 한번 해볼 수 있겠지라고 하는 때까지 계속해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 내후년 정도까지 계속해서 그게 작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격 떨어졌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일단 상당히 좀 기다려 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득은 한번 볼까요? 소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경로는 두 가지죠. 하나는 월급을 많이 받든지,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서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임금 소득입니다. 2016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임금의 인상률이 물가를 빼고 나면 0.2%입니다. 연간. 그러니까 거의 변동이 없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크게 늘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그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에다가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이런 거. 자, 이게 뭐냐? 보면 교육비 지출이 엄청나게 크죠. 다른 나라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다른 나라 보면 호주가 한 전체 벌어들이는 거에
GDP의 한 4% 정도를 교육비로서 쓰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가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독보적으로 7%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 적게 벌어서 애들 과외 많이 시켜야 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또 우리나라에 있냐? 자영업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28.2%. 10명 중에 3명이 자영업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어차피 인생 맨 마지막에는 모두 다가 치킨집에서 만난다.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소득 앞에서 보신 것처럼 크게 늘어나지 않죠. 거기에다가 지출은 다른 그 나라들에서 안 하는 거 굉장히 크죠. 미래는 굉장히 불안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소득이 크게 증가하거나 그러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크게 늘어나가지고 이게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습니다. 자, 지금의 딱 자산 분포를 한번 보죠. 이게 나온 게 2020년도까지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39만 3천 명입니다. 여러분, 금융자산 10억 이상 갖고 계신 분, 손.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전부 가난하네? 자, 도별로 이랬습니다. 전라북도가 6,100명입니다. 제가 봤을 때 6,100명 중에 절반 이상은 전주시에서 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금융자산 10억을 갖고 있으면 정읍 이런 데에서는 그래도 탑10 내에 다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탑10 내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금융기관의 지점장들이 나한테 연락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러는 게 되겠죠. 자,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자산의 분포가 이런 형태로서 되어 있습니다. 자, 전라북도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6,100명이 아무튼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야, 내가 서울에 가서 집을 하나 사야지. 특히 강남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또 팔고 전주에 있는 집도 팔아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집을 한 채를 못 사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동안에는 그럼 뭘 갖고 했느냐? 돈을 빌려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빌리는 루트가 이제 막혀버렸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이런 자산 구조, 자산 분포만을 봤을 때도 부동산에 대한 수요, 이 부분들이 늘어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게 이 6,100명 내에 들어가 있으면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의 지점장이 나한테 연락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은행에 갈 일이 있어. 그러면 은행에서 그 업무를 처리해가지고 나한테 와. 얼마나 좋아. 그죠? 옛날에 김영란법 없을 때는 추석이나 설날 이럴 때 되면 나한테 선물을 보내죠. 이게 참 좋죠. 그죠? 이게 6,100명 뭐 이렇게 하게 되면요. 금리를 0.1% 더 주는 것보다 진짜 화나는 건 뭐냐면 작년도 설에는 10만 원짜리를 보내더니 이번 설에는 5만 원짜리를 보냈네. 그러면 꼭지 확 돌아버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요. 근데 그거를 모두 다 포기하고,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는 루트가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아무튼 부동산은 계속해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하락하냐? 글쎄, 제가 아무튼 전주는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호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는 30에서 40% 정도 하락해야 끝이 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0에서 40% 하락하면요. 20억짜리가 12억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떨어져야 끝이 납니다. 그리고 왜 그 정도 떨어지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도 올라간 거는 코로나가 나고 난 다음에 유동성을 북구한 걸로 해서 그 정도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원인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리니까 당연히 그만큼은 이제 다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당히 어려운 거죠. 특히 어느 쪽이 어렵냐? 지난 한 2, 3년 동안에 걸쳐서 누가 집을 많이 샀냐 하면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 빌려가지고 많이 사고 했거든요. 지금 거의 큰일 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거죠. 인생이 재미가 없잖아요. 내가 한 4억 가지고, 아니 내가 한 2억 가지고 은행에서 한 3억 빌리고 부모님한테 한 2억 빌리고 해가지고 7억짜리 집을 샀어. 근데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한 5억이 됐네? 그러면 생각해보면 은행 빚 갚고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드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나는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만이면 괜찮아. 이자는 2배가 됐네? 그러면 이거 인생 진짜 피곤해질 뿐만 아니라 재미없어지죠. 그러니까 벌어서 남는 게 있어야 무슨 재미가 있든지 뭘 하든지 하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채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권 투자해 보신 분? 한 분? 하고 있어요? 어떤 걸로 하십니까? 그냥 증권회사에서. 증권회사에서 그냥 실제 그냥 채권으로. 그러니까 채권 상품 이런 거 말고요. 자세한 건 모르세요? 그냥 일단 아무튼 채권이라고 해서. 저는 옛날서부터 채권, 그래서 계속해서 권해드리고 했었는데, 채권 지금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선 한번 볼까요? 1990년도에 똑같이 1,0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맨 밑에 있는 것이 주식입니다. 지금 이 정도 돼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됐냐? 한 2,3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빨간 선으로서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서울의 부동가 아파트를 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하게 어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이 정도 돼 있습니다. 이게 대략 보게 되면 4,6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투자했던 것이 4,600만 원이 돼 있는 거죠. 자, 채권에 투자했다. 지금 이 정도 돼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냐? 8,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보게 되면요, 월등히 높은 수익을 기록을 했죠. 다른 거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러면 되게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야, 이때에, 이런 때에 이게 금리가 얼마였는데 15%가 넘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 맞습니다. 근데 똑같이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죠. 2011년도에 우리나라 주가가 얼마였냐? 2100포인트 정도였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2200포인트죠. 2011년서부터 지금이면 10년 좀 넘죠. 그동안에 100포인트 올랐으니까 그러면 한 5% 못 오른 거죠.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0.5% 정도씩 오른 거죠. 2011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급 회사채 이런 데 있죠. 그때 그게 금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7% 정도였습니다. 현대 캐피탈, 현대 자동차에서 하는 현대 캐피탈, 그 다음에 현대 카드 이런 거 있죠. 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 데가 7% 정도씩 했습니다. 그때의 신용등급이 A 정도 이렇게 했고, 그러면 0.5%하고 7%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2011년도에 우리나라 국채에 투자했다라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40%를 넘습니다. 근데 주식은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 이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등히 보면 채권이 높은 수익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안 하냐? 되게 많이들 채권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근데 주식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생각하면 판단하기가 쉽죠. 주식은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내년도에 이 회사의 이익이 얼만큼 될 것 같으냐? 라는 거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채권은 어떻습니까? 자, 내가 이 회사의 채권을 샀어. 예를 들어서 보면 현대자동차 채권 샀어. 한 2년 후에 만기가 돼. 그러면 2년 후까지 도대체 현대자동차가 망할지 안 망할지 그것만 딱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관 투자자나 하는 얘기고,
그냥 일반 투자자들은 10,000원만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주식도 1,000원짜리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1,000원짜리 한 주 살면 1,000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어떻게 하냐면, 와, 그거 1년에 이자 3%, 4% 받자고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주식 한번 해봐. 하루에 상한가 치면 말이야, 10년 이자가 한꺼번에 떨어져.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해놓고 보면 결과가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자, 내가 어느 쪽을 택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보면 회사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들, 예를 들어서 보면 대한항공 이런 거 있죠? 그게 1년에 금리가 5.2% 뭐 이런 정도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 사시면 채권 같이 사죠. 국민주택 채권 이런 거 사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다 샀어요. 그런 것들이 한 3년짜리 이런 거가 한 5.5% 이런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생각해 봐도 진짜 뭐 1점 몇 프로, 2% 이런 정도의 금리도 이렇게 막 어마무시한 금리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면 5%, 6% 정도 되니까 이게 뭐 무서울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채권을 하시고 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자가 나옵니다. 자, 은퇴를 하시고 하신 분들이 특히 제가 봤을 때의 이 그 채권 투자하고 이러는 것들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은퇴라고 그랬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내가 그 전에 직장을 다닐 때는 때가 되면 항상 나한테 돈이 나오죠.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근데 회사를 안 다니면 그게 안 나옵니다. 제일 원하는 건 뭐냐? 내가 매달마다 월급과 같은 형태로서 똑같이 어느 정도씩 돈을 받고 싶다. 이렇게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 채권에다가 투자를 해놓으면 됩니다. 채권은 분기에 한 번씩 이자가 나오거든요. 그럼 어떤 건 1월 달에 이자가 나오는 게 있고, 어떤 건 2월 달에 나오는 거 있고, 어떤 건 3월 달에 나오는 거 있고, 이런 형태로서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매달마다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채권을 어떻게 사냐? 증권회사에서 삽니다. 어떻게? 그냥 이렇게 보는 것처럼 주식 트레이딩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런 형태로서 투자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동양생명보험입니다. 동양생명이 발행한 회사채인데, 이 증권회사 왜 홈 트레이딩 시스템인가? 그래서 그 주식 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채권 거래하는 이것도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입니다. 자, 1050원에 지금 팔겠다고 나와 있네요. 사겠다고 하는 사람은 1042원에 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옆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건 뭐냐? 1050원에 사게 되면 내가 이 채권을 가지고 1년에 4.38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1042원에 사게 되면 4.395%만큼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가 보면 10,000원이잖아요. 1050원이니까 디스카운트해서 보면 10,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서부터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처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는 모르고 남은 그 하는 엄청난 노하우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해보면 별로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똑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이게 하고 나머지 채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뭐 투자 상품 뭐 이렇게 갈 때 크게 대별해 보면 세 개입니다. 하나는 주식, 그 다음에 채권, 부동산 이 부분인데 부동산은 우리가 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고 주식은 그동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고 채권은 보면 굉장히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자,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고 그러면요. 많이들 기대하는 그 부분들이 금리 인상이 끝나고 그러면 금리가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서 내려와서 작년도처럼 되고 뭐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 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왜? 작년도 재작년을 비롯해서 몇 년 동안의 낮은 금리가 비정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정도의 금리가 정상의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어쩌고 뭐가 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도 조금 낮아질 수 있지만 작년처럼 되진 않아요. 금리는 항상 보게 되면 이런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 대개 보면 한 3.3% 중반에서부터 4% 중반 이 사이가 우리나라 금리가 정상적인 형태의 금리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서부터도 채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제가 강의를 드려야 될 부분은 다 드렸고요.